타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1월 3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민위 김건희 명품백 의혹 촉발한 최재형 목사 고발. 김건호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민이 관면단체 아닌가 이렇게 읽기 전에 그런 느낌이 팍 왔는데,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최재형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서민위는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단체는 김 여사 명품백 관련 보도가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는 점을 주장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서울의 소리 기자가 통화했던 7시간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고, 이에 김 여사 측은 서울의 소리 대표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 단체는 이에 불만을 품은 서울의 소리와 최 목사가 사익을 위해 사건 진행 및 불법 촬영 등에 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참 합리적 의심이라는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네요.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는 합리적 의장주심, 다시 한번 또 풀어매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했더니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요 목도리를 한 거 보면은 오른손잡이인 것 같네요. 그 가방 넘길 때 손은 무슨 손으로 했는지 그게 매우 궁금한데, 근데 제가 이런 얼굴을 보고서 관상적인 아니지만은 그 말할 때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솔직히 저는 좀 간신같이 생겼다 하면은 또 이게 인신 공격적인 표현이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이는데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기자회견을 여의도에서 했대는데 국회 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뒷배경을 보면은 또 야당 쪽에서 불러다가 기자회견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 그러면은 그 스파이들이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손목시계를 어디서 구하지 도대체? 손목시계에 어떻게 카메라가 들어있는 그런 거, 그 스파이들이나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불순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지만은 그것을 받은 사람도 문제는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간의 본성을 잃은 에얼리언 오퍼레이팅이라고 최근에 그 배운 용어를 한번 소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변단체 아닌가 의심이 되지만은 1988년에 이게 설립이 됐대네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를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헬기 이송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적 이슈를 고발해온 시민단체다. 그러면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관변단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까지 이렇게 고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단체가 있었는지도 좀 몰랐습니다. 솔직히. 이번 사안은 지난 27일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최 목사와 김 여사 영상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9월 13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상에서 김 여사는 자꾸 왜 사오냐 라거나 자꾸 왜 이런 거 안 해 정말 하지 마세요 라고 사용했지만은 결국은 가방을 돌려준 적이 없다는 게 최 목사 측 주장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말로는 왜 사오냐 가져오지 말라 라고 얘기는 했는데 돌려준 적은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이 전개를 했네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그게 이제 그 300만 원 이상짜리면은 뭐 이렇게 그 접수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그 관리한다고 하는 발표를 했죠. 여당은 정치 공작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야당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했다며 윤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건 뭐 뉴스를 들어서 잘 알고 있겠죠. 설 연휴 전이면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게 어떤 어, 그 TV에서 그 담화 형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풀어가지고 될 것인지 여부는 그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4월 총선의 최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그런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그 모질이라는 표현을 좀 해봤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뭐 모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남 쪽 말로 많이들 쓰지만 여러 그 지방에서도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머저리의 이 방언이라는 설도 있고 또 모질다 할 때도 뭐 쓰는 것도 있는데 어떤 뭐 그 거시기 같은 거 비슷한 거 아닌가 용어가 일로 갖다 붙여도 되고 절로 갖다 붙여도 되는 거 그래서 모질이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이룬 에얼리건 오퍼레이팅 여기서 오퍼레이팅은 뭐 경영을 할 때는 운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용어로 쓸 때는 작전 이렇게 쓰죠. 미국에서 에얼리언 오퍼레이팅이다. 제가 이 말은 잘 진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중국 시위대에 의해 사망한 북한 관리 정민호 기자가 코리아 타임즈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 밀린 임금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국정원은 확인했습니다. 그 앞에 여러 말이 전개가 됐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중국에서 이달 초 북한 노동자들의 항의 시위가 잇따르자 여기에서 중국 시위대는 중국인들에 대한 시위가 아니고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어가지고 북한 정부 관리가 최소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폭력 사태가 일어난 모양입니다. 국영 싱크탱크의 한 전문가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월요일 주장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분석관에 따르면 1월 1일과 15일 사이에 격렬한 시위가 발생한 후 중국의 북동쪽 지방 지린성, 길림성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길림, 허룽에 파견되어 그곳의 의류공장 노동자들을 감독했던 북한 관리가 사망했다고 한다. 이들은 수년간 지급된 월급이 자신들의 동의나 인지도 없이 평양의 노동당으로 보내진 사실에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단위 밀린 임금을 받겠다고 약속한 후 시위를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국정원 쪽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통일연구원 쪽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 정권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 처음으로 보여준 것으로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나라와 그 너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분석관 정권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돈을 그들에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계속 정치적 시한폭탄으로 남을 것이고 중국과 다른 나라의 다른 노동자들도 같은 행동을 취하도록 촉발시킬 수도 있다. 뭔가 작전을 벌이긴 벌여야 되겠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평양의 특권층 가정 출신들이다. 이것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 사상 검증이 받아가지고 북한을 배신 안 때릴 사람들을 보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켰다, 시위를 일으켰다는 얘기가 분명히 문제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40세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전례 없는 정치적 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당이 이들을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면 북한 엘리트들이 대거 연루된 것을 볼 때 정치적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당사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들은 탈출을 위해 함께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긴장된 시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폭로에서 탈북자들과 함께 일하는 연구소인 남북개발이라는 곳이 있는 모양인데, 최근 한 북한 학교 교사가 2021년과 2023년 사이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을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했다고 그러네요. 이 동영상의 질문을 받았을 때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것은 전체주의 체제에 대해 북한 사람들 사이에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그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경제 발전이 엄청 많이 됐는데, 그러나 정치 체제는 공산 사회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분명히 빈부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고, 그런 것들이 괴리감이 있는데, 북한은 또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상이 이런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적응해서 살지만은 이 파견 노동자들은 또 그 체제나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파견하더라도 중국 노동자들은 월급을 자기가 다 받는데 우리는 왜 못 받냐. 뭐 이런 것도 중국에서도 비교가 될 수 있는 거고, 또한 나만의 자유스러운 그런 거가 어떻게 접속하게 되면은 또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것은 그 2017년 9월 30일 그 중국 지린성 훈춘시에 짜오찌 옷공장에서 이제 점심시간 때 북한 노동자들이 유니폼을 입고서 뭐 점심 먹고 잠깐 쉬는 사이에 뭐 이렇게 그 모여 있는 그런 거가 어떻게 찍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뉴스가 또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체제에 대한 그런 거하고 연결된 것으로 봐서, 비밀 통화 및 코드 이름, 북한으로 돈을 보내는 위험한 사업. 최정민 BBC 기자가 1월 30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많이 그 중요 부분만 발췌해 왔는데요. 매년 남한에 정착한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돈을 고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이는 양국이 불법 송금을 단속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 이것은 마치 스파이 영화와 같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라고 한국에서 10년 이상 중개인으로 일해온 황지정 씨는 말했다. 자기가 노출되는 것을 한국 언론에는 인터뷰를 응하지 않고 BBC 코리아라는 데니까 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도 탈북자 자신으로서 그는 이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다. 즉 한국, 중국, 북한 전역에 퍼져 있는 브로커와 택배원들의 비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위험 부담은 엄청나게 높다. 적발될 경우 북한 주민들은 수년간 수십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리소라고 알려진 북한의 공포스러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위험이 있다. 황 씨의 부인 주수연 씨는 북한의 브로커 수가 몇 년 전에 비해 70% 이상 줄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 중개인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번에 단속에 걸렸다고 그래요. 남한 당국은 황 씨에게 북한으로의 송금은 합법적인 은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단속을 하면서 만약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며 남북한이 기술적으로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없는데 어떻게 하는 얘기요?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다는 얘기를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비밀 호출 방법으로 일단 통화를 한답니다. 이는 중국의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국경 지방의 미리국 중국인 전화들이 유입됨으로써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불법적으로 그거를 사가지고 통화를 한다는 거네요. 몇 시간 동안 기다린 후에 전화가 연결되고 탈북자는 가족들과 금액을 합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위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빨리빨리 해서 간단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활발해야 합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다음 탈북자는 한국의 중개인을 통해 중국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중국도 외화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위험도 적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은 중국 브로커들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뜯기는 돈이 많겠네요. 일단 돈이 배달되면 중개인들은 약 50%의 할인을 받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데 50%는 줘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불법 송금 돈을 받는 가족들을 한나산 줄기 가족이라고 그쪽에서는 호칭을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배우자로 꼽힌답니다. 이는 공산당 당원들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절단된 생명선이라는 부제를 통해서 한국이 브로커 단속에 나선 이유는 불문명하지만, 요게 참 한국이 그 옛날엔 가만히 있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탈북자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해온 박원현 변호사는 올해 간첩 등 국가안보 사건 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넘어가는 것만큼 과도한 질투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가안보 사건이면 스파이인데 그게 이제 경찰에서 하는 모양이죠. 국정원이 힘이 날로 좀 국정원 힘을 좀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정권 때하고 그럼 크게 변한 게 없는데, 그런 경찰이 간첩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은 간첩은 아니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외환거래법으로 기소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그의 부인은 그 기소가 돼 가지고 뭔가 그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하는 얘기는 100만 원이면 북한에서 3인 가족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00만 원만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만 가면은, 그러면 한 200만 원 보내고 500만 원은 뭐 이렇게 그 중개인들한테 떼낀다면은 50만 원 받겠네요. 그럼 한 반년은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것만이 싸우지 않고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라고 이 분은 얘기를 하네요. 황 씨는 돈과 함께 남조선이 부강하고 부유하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것이 김정은이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 참 2013년도 해외로 도피하기 전 북한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던 김진석 씨라는 사람도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본인은 그 얼굴이 노출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 처리를 했고요.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택배원들 각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고,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서로 신분들은 얘기 안 하고 실명도 얘기 안 한다, 이런 얘기네요. 우리는 그의 안전을 위해 그에게 가명을 썼습니다.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진석 씨라는 사람은 가명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뭐 택배 기사로 일했습니다 하면은 이제 택배원으로, 그러니까 돈을 그 전달하는 그런 용어 하로 그 전달하는 요원이라기보다는 그 배단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근데 결국 그 사람도 결국은 그 해외로 도피를 했다,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황지성 씨는 2009년에 월남했다고 그러고,
물론 국내에서 다시 그 정신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자, 남한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늦게 그 말이 통하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만은 치열한 생존 경쟁이라는 것은 참 그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똑같이 못 사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아이 너나 나나 비슷비슷하니까 체제가 유기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그런 건 아니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일을 해야 뭐 돈을 벌고 해서 먹고 사는 거니까 이 자본주의적인 이 환경에서 경쟁력이나 이렇게 살아온 어떤 그 마인드가 부족할 경우에는 참 그 남한에서의 정착이라는 것도 심리적으로는 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월북한 사람들도 나왔죠. 뭐 돈이 있는 건 좋은데 너무나 치열하고 진짜 살기 힘들어서 그냥 다시 넘어간 뉴스도 나왔던 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자, 개인들은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탈북자들이 위험을 감수한 송금을 한다면 종북파의 불법 송금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밝혀진 것은 없는가? 그 어디죠? 그 이재명하고 관련된 그 조폭 출신 그 사장이 불법 송금하고 연결돼서 또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뭔가가 있지 않겠냐. 일반 탈북자들은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이 종북파들의 불법 송금 이런 거 좀 낱낱이 어떻게 좀 밝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로는 나왔는데 진짜 보낸 건 아니냐. 뭐 이거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은 또 그런 게 더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이 황지정 씨의 부인 주 씨라는 분인데 동시에 이렇게 얼굴이 공개되더라도 떳떳하게 이렇게 이 취재에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스타필드 2.0 수원 뉴스를 좀 봐다가 뭐 이게 스루프 타임즈의 주제에 어울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오은석 기자 위키리크스에서 했는데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찍진 않고 이게 몇 층이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여기가 한 7층쯤 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이런 사진을 보면은 이상하게 그 꼬리가 감겨요. 높은 데서 그 밑에 못 보라보듯이 기존 쇼핑몰의 틀을 깬 체험형 컨셉의 롱스테이 복합문화 공간 액티비티 어린이용 이용 별마당, 애완동물 야외 정원, 미쉐린 푸드샵, 총망라, 일반 고객은 물론 MG 고객 전용 핫플레이스 옮겨놓은 편집샵 전략, 뭐 이런 식으로 한껏 띄워줬는데 저도 그 하남시에 있는 스타필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가질 않습니다만은 한두 번 가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영화관도 있고 해서 영화 한 편 본 적이 있고 또 음식점들도 많아서 거기에서 또 좀 먹어본 적도 있고 한 번 좀 야외 비슷한데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승용차로 대부분들 오시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내버스 타고 털털털털 가가지고 그 시내버스가 그 스타필드 그 뒤쪽 도로에 쓰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길 건너가지고 한번 스타필드 가가지고 거기 또 트레이더스도 있죠. 도매점 매장 코스트코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거. 그런 데서도 아주 그 코스트코 흉내내 가지고 그 치킨 뭐 이런 거 엄청 싸게 파니까 그냥 줄을 서 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매니까 이 박스채 사오고 뭐 이런 만한 거는 크게 없더라고요. 한 뭐 젊은 부부들이나 승용차로 가져와서 일주일에 한 번 쇼핑하는 정도 코스트코처럼 그 정도 했을 땐 몰라도 우리네 삶이란 것은 그 동네에
전통 재래시장이 있으니까 그때 사 먹는 맛, 신선한 채소 이런 거 어쨌든 그래도 잘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장면도 하나 사진에 나왔는데 이런 형태의 매장 이거 이제 일본의 건축백화점 같은 기분이 들어가요. 그 구경을 한번 했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쭉 둘러봐 가지고 뭐 그 건축 및 이런 관련해 가지고 없는 게 없더라고요. 어 뭐 그 정원 가꿀 때 쓰는 그 이 뭐 높은 데 자르는 그 접지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고 망치도 있고 뭐 다양한데 벽돌도 팔고 어쨌든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좀 무서워요. 이거 누군가 의도해서 의지만 있으면 이거 떨어져서 자살할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이 물론 여기에 높이가 있습니다만은 또 안전 요원들도 뭐 있겠지만은 이런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 건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길 보면은 이 여기는 이렇게 통로상에 있지만은 이런 데는 여기도 그 통로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죠? 그 이제 맘만 먹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뭐 한국이 그 자살률이 높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여기도 사람이 있는 것 같죠? 여기도 사람은 아닌가? 자관 여기 가까이 접근 못하게 그 물건을 쌓아놓는 매장 진열 방식도 있긴 한데 여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게 오히려 걱정입니다. LG화학과 중국 화유그룹의 모로코 LFP 양극재 합장 공장 설립의 향후 명함. 이거는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권유정 기자 조선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 원래 제목은 LG가 투자하니 중국도 따라오네. 이런 식으로 그 뭐 어린애들처럼 그렇게 제목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영 그 뉴스 제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모로코를 포함한 아프리카 대륙의 리튬, 니켈, 흑연 등 세계 광물의 30% 이상이 매장되어 있다.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인산의 핵심 원재료는 인광석인데 전 세계 매장량의 75%가 모로코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공장을 만드는데 중국하고 LG 화학이 합작 공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모로코를 통해 우회 투자에 나선 중국 배터리 기업을 주시하는 분위기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 기업이 우회 투자로 IRA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감시 중이다. 그래서 그 발표도 나왔어요. 그 상무부에서 15% 이상 지분을 투자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합작을 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그렇게 규제를 하면은 이게 뭐 미국도 공산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 글로벌 그 자유무역을 선언했던 나라가 그러기는 어렵고 자국 이기주의 보호주의로 그 무역을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공급망 그 재개편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지난해 9월 포드는 중국 배터리 기업과 KTL과의 미시간주 합작 공장 설립을 돌연 중단한다고 밝혔었다는 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세제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아니겠냐 이게요. 그래서 구체적인 배경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포드는 지난해 2월 합작계획 발표 이후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압박을 받아왔다. 공화당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LG화학이 중국 화유그룹과 그렇게 했다니까 미국이 감시 중이다. 이런 것 같아요. 모니터링을 지금 이제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반해서 같이 한국도 디플레이션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에너지 솔루션도 중국 리튬 화합물 제조업체 야화와 모로코에서
여기서는 수산화 리튬 생산 협력에 나섰다. LG화학은 인광석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수산화 리튬이고, 그러니까 리튬 뭐 이거 배터리 중심인데, 한국이 중국과 합작한 공장도 IRA 혜택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공급망 재편을 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에 반하는 행보이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자꾸 인연을 끊으라고 해도 이렇게 끊지들을 못하고, 중국하고 뭐 경제적으로는 우호적으로 가고 안보는 미국하고 한다. 이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제와 정치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볼 수 있고, 술의 두 바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이거는 실패할 거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되면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이 분쟁의 영어는 컨플릭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영에서 컨플릭트는 대립, 갈등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국가 간의 컨플릭트는 분쟁이라고 이제 우리는 번역을 해야 되겠죠. 두 국가의 해결책은 이제 끝났습니까? 이안 파미터가 에코노 타임즈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2개 국가 해법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별도의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단호히 거부하며 도전장을 던졌다. 뭐 이런 얘기로 이미 뉴스가 많이 나와 있는 얘기인데, 2009년에 미국에 가서 한 연설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을 유대인 국가로 인정하는 팔레스타인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밖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귀환을 금지해야 된다.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비무장화가 되어야 된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통합된 수도로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중 어떤 것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자 지구도 문제지만은 점령된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을 포함해 현재 약 70만 명의 3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정착민 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위한 공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정착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초정당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여성 1명당 6.5명의 출산율을, 이거 진짜인가요? 우리나라는 한 3명만 나도 인구가 유지될 것 같은데, 이건 정책적으로 애를 많이 낳고 정부에서 애를 많이 낳아도 다 키워준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팔레스타인 출산율은 여성 1인당 3. 여기 기억으로는 3.8명인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서한 지구에 유대인들이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서한 지구도 결국 이스라엘 영토로 집어넣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네타냐후는 극우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갈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대로 그렇게 이제 요르단강 서안을 합병하는 방안을 실질적인 지배해서 이제 정착촌 사람들을 식민을 시키는 거죠. 식민을 일본 애들이 만주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가서 살아라. 왜냐? 우리나라는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합방이 됨으로써 똑같은 황국 신민이니까 너희들도 거기 가서 살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대들이 거기 가서 또 나름대로 일제시대 때 돈벌이 하면서 잘 살고 일본 상인들하고 또 턱싸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파출소까지 끌려가고 뭐 이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현재 23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거의 크지 않는 가자 지구에 대한 문제가 지금 핵심이죠.
실업률이 50%에 육박하는 이곳은 지난 10월 하마스 공격이 보여주었듯이 급진주의 번식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많이들 얘기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국을 존중하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제공하는 물질과 외교적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에 의해 명령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 있는 그 돈 많은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또 유대인 그 정치 단체도 있죠. 대통령이 되려면 그 유대인 단체에 가서 브리핑을 해야 될 정도로 가서 연설한다고 그러지만은 거기에서 후보 검증이 된 해가지고 유대인들도 자, 저 정권을 밀어주자, 이런 게 협의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카톨릭 쪽 그런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개신교 쪽 모임도 있고, 뭐 여러 모임이 있겠죠. 그리고 올해 미국에서도 리더십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지금 뭐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트럼프는 해리 트루먼 이후 가장 친이스라엘 성향의 미국 지도자니까, 지금 그 바이든의 그 제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머리를 때리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트럼프가 그 승리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트럼프하고는 짝짝꿍이 맞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들이죠. 그 아랍 민족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하고 그 고증을 해서 올라가면은 사실 아브라함의 다들 그 자손들 아니냐는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반격할 수 있는 방법, 티모시 시그 스워스 텔레그라피에서 보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는 방법, 이라크 민병대를 공격하는 방법, 시리아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를 공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이란 자체에 대한 공격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나제르 카나니 외무부 대변인은 월요일 이란 정부가 저항단체에 대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이란 정부는 일요일이 공격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니들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니들이 그 뒤 배경 아냐, 니들도 책임이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미국이 어떤 행동이 나올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이란은 후티 동맹국들이 홍해에서 국제해운 공격을 시작한 이후 4개의 해군 함대를 공해상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란도 그 해군을 배치했다 이게요. 미국 해군도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홍해에서 전쟁이 또 터지나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동맥이다. 매일 2천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이것을 통과하고 매년 8천만 톤의 액화 천연가스가 전 세계 공급량의 20%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게 후티 반군이나 뭐 이런 데에서 공격을 당하고 불안하다 그러면은 홍해로 가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데, 그걸 못 가게 되면은 아프리카를 뺑 돌아가야 되니까 가격이 엄청 오를 거다 이거죠. 이란이 해협에서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거나 아예 봉쇄하려 할 경우 이 전쟁은 지역화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해협을 통해 수출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를 끌어들일 수 있으며 연료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치솟을 것이다. 근데 분동 중정에 의한 석유 가격 상승은 결국은 미국을 이롭게 할 뿐이다라는 것을 이제 중동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 미국도 이제 최대의 산유국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면은 결국은 번 돈 가지고 소진하게 만들고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랍국끼리 서로 시아파와 그 수니파끼리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결국 이 미국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응?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중동 분쟁을 지들도 좀 안 해야 그런 걸 깨닫게 되는데, 거꾸로 중동 분쟁을 조장하는 게 미국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전면전까지 이런 거를 안 하고 컨플릭트 그 분쟁만 야기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가 올리면은 중동이 그 돈을 벌 것 같지만은 사실은 미국이 돈을 번다. 이런 요즘 이제 그 공식이 나오니까 중동 자체가 자기네들 분쟁을 스스로 없애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전 세계 그 석유 소비 국가들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일자리 1.31배 2년 연속 상승, 실업률은 2.6%, 23년 평균이 일본이 이렇답니다. 1월 30일 11시 29분에 발표한 그 도표라고 그러는데 유효 구인 배율, 요게 일본에서만 쓰는 용어인지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용어인지 우리가 용어 개념을 이해해야 또 이해가 되는데 기사는 이렇게 또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효 구인 배율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장 1명당 명명분의 구인이 있는지. 자,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는데 구인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데는 1.31배니까 일자리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 실업률 2.6%라는 얘기는 어, 뭐 구인을 하더라도 뭔가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냥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죠.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의 유효 구인 배율은 어떨까? 그 자발적 그 일본도 자발적 히키코모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교육받은 수준과 일자리하고는 전혀 안 맞아가지고 못하면 걷다 그냥 집에서 놀았다. 중국도 지금 그런 젊은이들이 많고 하는 경우인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19년 이후에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는 추세니까 경제가 조금씩 요것도 경제가 조금씩 좀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실업률이 내려가는 것은 바람직한 거고요. 그러면 요것만 보더라도 일본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네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좀 소개해 줄 통계청이 통계 자료가 뭐 좀 누가 좀 어디게 저도 그 뭐 검색을 해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온 뉴스 편집하기도 바쁜데 골라가지고요. 도요타 자동차 인증시험 부정으로 디젤 모델 출고 중단. 도요타 리콜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속으로는 뭐 솔직히 기분이 좋죠. 걔네들이 뭐 장사가 안 될 테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우리나라도 리콜을 당하지만은 자관 그 도요타 인더스트리에서 디젤 엔진을 말하자면은 그 시험하는데 부정이 있었다. 옛날 BMW인가 거기도 그랬다고 그러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의 부지런한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로이터 통신은 세 가지 디젤 엔진 모델을 인증하기 위해 마력 출력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교통성은 아이치현 중부에 있는 도요타 공업의 해키난 공장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회사의 자동차 및 산업용 엔진 생산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종전에 그 도요타 리콜 사태는 그 브레이크 패드 그건데 이번에는 엔진까지 건드리니까 디젤 엔진이니까 디젤 쓰지 말라고 하는데 디젤 엔진을 아직까지 버리질 않으니까 또 이런 압력까지 오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도요타 인더스트리 주가가 4% 하락했다 그런 얘기고 도요타 자동차 주가는 3.1% 상승 나감했다 이런 것도 좀 표현해주고 있네요. 일본에 관한 뉴스로 살인, 마약, 폭력적 충성심, 일본이 두려워하는 야쿠자 내부라는 제목으로 제이크 캐리지라는 기자가 텔레그라피에서 어떤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인 내용을 전기를 쓴 그 책자라고 그래요. 미국 언론인 제이크 아델스타인, 그게 언론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직범죄 조직의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 일본에서 수십 년을 보냈다. 그의 2009년 책 도쿄 바이스를 읽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한 2022년 HBO TV 시리즈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델스타인은 경호원을 고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고, 그는 은퇴한 야쿠자 사이고 마코토에게 일본을 지배하던 범죄 조직 중 하나의 조직원의 임기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일을 맡도록 요청을 했는데, 요청해서 내가 네 그 경호원을 해줄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은 자기 전기를 쓰게 해달라. 그래서 그 합의해가지고 했다는 얘기인데, 사이고는 확실히 불규칙하고 명예롭고 터프하고 불행한 사람들의 기괴한 혼합체로 나타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일본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야쿠자 그룹인 이나가와 카이에 가입한 후에야 그는 사채업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젊었을 때 부채를 좀 쓴 모양이에요. 감옥도 갔다 오고. 사이고의 속임수는 기발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담보 없이 대출을 확보하고 싶었을 때 부하들에게 동네 은행에 나타나 고양이를 한 마리씩 데려가고 명령해서 고양이가 울부짖는 바람에 이 고객들이 시끄러워서 은행을 다 나갔다. 그러니까 은행 지점이겠죠. 은행 지점. 뭐 본점은 아니겠죠. 이게 그 실물 주인공이 아니고, 이것은 도쿄에서 열린 신사축제에 야쿠자 멤버들이 문시를 자랑하는, 야쿠자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동네 이 사우나에 가면은 이 문신한 애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운동한 게서 배가 안 나왔는데, 배가 그냥 나온 애들이 등에, 나이도 젊은 새끼들이 문신은 해가지고 진짜 조폭인지 동네 양아치 새끼들인지, 우리 동네가 사는 데가 좀 거시기 해서 그런 동네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자관 그런 애들이 그 낮에 할 일 그러니까 밤에 주로 일을 하는 애들이니까 술집 같은 데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가끔 저도 봅니다만은, 문신은 일본 거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 문신, 진짜 이 건달들은 문신 같은 거 안 하는 거죠. 문신했다 그러면 일본 야쿠자, 이게 다 일제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문신하는 것은 뭐 저는 외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사이고는 여린 사람이었고, 그 결과 은행장이 실직했을 때 사이고는 그에게 500만 엔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장이 아니고 지점장 정도 수준이겠지. 사이고의 전성기에는 야쿠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로 일부러 여겨서 그들은 지역 사업체들에게 보호 비용을 요구했는데, 뭐 우리는 삥 뜯는다고 그 표현을 하는가 몰라도, 장군의 아들 보면은 종로상인들이 알아서 돈들을 많이 내놨죠. 왜냐? 그래야 또 자기네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일본 상인들도 또 그랬으니까 이제 그 보호비를 냈었겠죠. 지금은 서로 다른 야쿠자 갱들은 서로 싸웠지만, 그들의 법전은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금지했고, 뭐 건달들 세계가 원래 그래야 되니까 그들은 총을 가지고 다니는 저속한 미국 갱단의 습관에 빠지지 않았다. 칼은 들고 다녔겠지. 칼은. 반야쿠자법이 일본에서 통과돼 가지고 경찰은 이 법에 시행하는데 큰 의미를 두진 않았는데, 지금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폭력 조직들이 일본 사회의 다른 부분만큼이나 의식과 위기에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보여준다. 어, 그 중간에 깜빵 갔다가 출소 후에 자신을 만회해서 150명 정도를 하는 이 집단 지도자가 되었다. 이나가와 하이 집단의 높은 데 말고, 그러니까 아주 두목격은 아니고 중중간 보수 정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때 사이고는 부하들 중 한 명이 진 빛을 갖기 위해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자기 조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손가락까지 그 뭐 영화에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네. 미국 영화에서도 나오고 일본 영화에서도 나오고 손가락 잘라서 용서를 구하는 말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아델슈타인 야쿠자들의 화분에 담긴 역사와 그들이 어떻게 정치인들의 주머니에 넣고 살았는지 알려줍니다. 정치인들을 주머니에 넣고 했다. 그는 후자에 대해 감명을 받지 않는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야쿠자의 유일한 차이점은 일부 야쿠자들이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새끼들은 윤리도 없다. 이득이 있으면 언제나 배신 때리는 애들이지, 그래도 야쿠자들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경찰은 사람들이 야쿠자 보호금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뜯으니까 사실 지금 야쿠자가 일본에서 많이 약화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합법화하는 방향으로도 남고, 그런데 그 문신하고 또 야쿠자 출신이 되면 사회에 적응하기도 쉽지가 않다. 어쨌든 그 돈을 못 바치니까 이나가와 카이에서 추방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하지만 야쿠자의 습관을 이 아편 중독보다 떨쳐버리기가 더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 나중에 현재 좀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이 아들 슈타인도 옛 삶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아델슈타인은 야쿠자들이 수년간 야기한 해악에 대해 글을 쓸 때 적절한 투팅 소리를 내고 그들을 낭만하고 싶지는 않다고 주장합니다. 나쁜 짓을 한 건 나쁜 짓이다. 투팅이라는 게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라스트 야쿠자의 주된 효과는 범죄자들이 품위의 기준을 가졌던 시대의 향수를 불어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일제시대하고 해방 후에 그 김도한이가 그 조국 청년단 뭐 이렇게 정치화되기 전까지는 낭만의 시대였겠죠. 낭만의 시대였어요. 네. 한 사람은 사이고를 동정할 뿐 아니라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알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지만 일본에서 또 수십 년 살았다는데, 사실 이 사람이 그 언론이라고 지금 소개하지만은 사실 아닌 거 아니에요? 글을 쓸 수 있고 뭐 최후의 야쿠자 저자 제이크 아델슈타인인데, 이 친구도 좀 생김이 좀 이상스럽네. 요거는 뭐 그 보도에 나왔던 마지막 야쿠자는 일본 지하세계를 배경합니다 해가지고 일본의 그 비온 뒤에 축축해진 이 도로 술집 골목의 사진 배경을 하고 있네요. 라스트 사무라이 같은 한국의 장군의 아들은 어떠한지, 참 장군의 아들 참 봤어요.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